혁명의 탄생. 일부 인권의 투사.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함과 야유였다. 고르사스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인권선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선언한 인권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 헌법에 전문이 됐다. 그는 경고를 받지만 열정에 고취되어 발언을 계속한다. 그의 발언은 다시 중단된다. 결국 훌륭한 견해를 갖는 일이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견해를 표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그는 연단에서 내려온다. 의장은 이러한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로베스피에르 씨는 다시 연단에 오르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는 연단으로 간다. 그러나 그의 발언 내용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은 무례한 방해는 그의 기력을 크게 파괴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로베스피에르가 재원 의회에서 행한 약 200번의 발언과 비교해 수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이었지만 뮤슐레와 올라르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의 근거에 천덕꾸러기 또는 조롱거리 로베스피에르라는 전설, 즉 그의 연설은 재원 의회의 비웃음을 샀을 뿐이라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토록 애처로운 연사가 이후 그토록 명망 높은 경력을 쌓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진실은 달랐다. 처음에는 고함이나 야유 때문에 쉽게 좌절했다 해도 그는 매우 빨리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의회의 대다수가 로베스피에르의 연이은 발언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첫 번째 기회를 주저없이 이용했다는 것이다. 골사스, 안토니 조셉 골사스, 1752년부터 1793년 언론인이자 정치가 1789년 베르사유 신문을 창간했다. 재헌의회 3부회의 제3신분 회의는 6월 17일 스스로 국민의회임을 선언했다. 이후 1, 2신분 회의가 국민의회에 합류했고 국민의회는 7월 9일 스스로 재헌의회임을 선언했다. 재헌의회를 국민의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뮤슐레, 줄레스 미슐레, 1798년부터 1874년 민족주의 역사가이자 작가. 올라르, 프랑스와 알퐁스 올라르, 1849년부터 1928년 프랑스 혁명 연구의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역사가. 이러한 경영의 또 다른 증거는 머지않아 드러난다. 9월 초에 국왕에게 입법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거부권 드로트 빅도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토론이 시작됐다. 이미 어떠한 민중의 압력에 대항해서라도 정권의 권위를 강화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쌓인 미라보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거부권에 찬성을 표명했다. 더 능숙하거나 또는 더 온건했던 바르나브는 의회의 2회기 동안 입법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했다. 논쟁이 시작되자 로베스피에르는 연사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사람들은 그가 모든 형태의 거부권에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가 발언하기로 한 그 전날 의회는 논의 종결을 결정했고 3분의 2의 다수표로 바르나브가 제안한 유예권을 국왕에게 부여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더 멀리 나아갔다. 그는 발표할 수 없었던 연설문을 인쇄했다. 의회는 결정을 내렸고 그는 공론에 호소했다. 의회의 회기 동안 지속될 그의 태도가 이미 윤곽을 드러냈다. 즉 책략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흐려지거나 자신을 둘러싼 의원들의 편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민중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모색하는 것이었다. 의회에서 자신이 소수의 진정한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고립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동의한 대부분이 거부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그는 의회 연단을 민중을 계몽하고
공론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머지않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회에서 발언할 때 나는 입법의 성전, 좁은 울타리 너머를 바라봤다. 나의 목표는 특히 국민과 인류에게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 이러한 관념은 매우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차르체 제하의 러시아 의회 두마에서 볼셰비키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한 레닌의 생각을 이미 어느 정도 예고 국왕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연설에 담긴 사상까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활동 초기 로베스피에르의 독창성은 새로운 이론 창조에 있지 않았다. 그의 독창성은 특히 용기와 정직에 있었다. 그는 바로 그 용기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원칙의 결론을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분노했다. 나도 거부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른바 정치적 편의를 위해 원칙을 희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한 사람이 법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의지가 모든 사람들의 의지 위에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는 국민이 아무런 존재도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권리가 행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덧붙인다면 그는 국민의 의지를 집행하도록 국민의 의에 임명된 사람이 국민의 의지를 거역하고 억압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을 창조하고 마는데 이 괴물이 바로 국왕의 거부권이다. 중략, 이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전 유럽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고 이 시대의 계몽의 걸작품으로 보였던 이 헌법의 제1조가 국민 위에 국왕이 군림함을 선언하는 것이자 신성불가침한 민중의 권리를 추방하는 것이 될 것이란 말인가. 일단 사람들이 인간의 평등, 인간들 사이 신성한 우애의 관계, 인간 본성의 존엄성을 믿게 되면 그때에는 민중의 의회에서 민중을 비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허약함의 신중함이라는 이름을, 비겁함의 온건함이라는 이름을, 용기의 무모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애국을 범죄적 소유라고, 자유를 위험한 방중이라고, 선량한 시민들의 관대한 헌신을 분별없는 짓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국왕의 거부권이 불합리하고 위험한 것임을 합리적이고도 자유롭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명연설. 더 이상의 좋은 말은 없다. 나는 그저 로베스피에르의 말을 전달하기만 해도 로베스피에르가 이처럼 민중에 대한 불신이 언제나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낳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때 민중에 대한 불신은 반혁명을 무적의 것으로 강화한다는 사실이 잇따른 사건들에 의해 입증될 것이다. 의회는 두 가지 목적에서 루이 16세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 하나는 왕에게서 반대급부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한 8월 4일의 법령과 인권선언에 대한 재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씌웠으며 다른 하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중의 소유에 대비해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거부권을 갖게 된 루이 16세는 그의 충성스러운 귀족과 충성스러운 성직자들에 대한 약탈, 8월 4일의 봉건제 폐지 법령을 의미한다. 인권선언 재가를 계속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의회가 허약하다고 느끼고 더 대담하게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9월 11일 의회는 그에게 거부권을 선사했다. 9월 14일 국왕은 플랑드르 연대를 베르사유로 불러들였고 그러는 동안 그의 호위대는 보란듯이 실력 행사를 준비했다. 9월 말의 상황은 7월 초와 여전히 비슷했다. 7월의 반혁명 세력은 의회의 혁명을 무력으로 분쇄하고자 했고 민중이 그 분쇄 기도를 막아냈다. 9월에는 부르주아지가 민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혁명을 배신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반혁명 세력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획을 다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로베스피에르의 두려움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베르사유까지 행진한 민중은 다시 한번 특권층의 쿠데타 준비를 분쇄했다. 10월 5일에서 6일 분노한 민중들은 베르사유 궁까지 행진하여 궁을 습격하고 국왕 일가를 파리로 데려왔다. 이것을 이끈 사람들은 누구인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던 라파에트와 국민방위대 부르주아들은 무기력하게 민중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연설을 출판한 것을 빼고는 10월 5일에서 6일 봉기의 심리적 준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대중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며 곧 자코뱅이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다. 당시에 그 임무를 맡았던 이들은 특히 언론인들, 파리 시민에게 드리는 가로등에 담아온 방염면 혐의자를 가로등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한 사건에서 따온 증거의 테물랭, 파리의 혁명의 루스달로, 마지막으로 특히 마라. 그는 9월 중순 민중의 벗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대번에 1급 언론인이 되었다. 였고 곧 민중협회들과 자코뱅이 그들의 임무를 교대할 것이었다. 이 봉기의 준비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경한 투쟁을 벌인 사람은 바로 그였다. 이제껏 로베스피에르의 전기작가 중 그를 재헌의회의 동료들과 구분하는 지점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조명한 이는 없는 것 같다. 민중의 7월 압력은 그에게 혁명의 파수꾼이란 임무를 맡겼다. 민중의 10월 압력은 그가 이 역할을 강화하여 점차 의회 내 극자 반대파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재헌의회의 다른 정치가들, 부르주아든 자유주의적 귀족이든은 정신적으로 바스티유 함락 이전의 인물, 즉 구시대의 인물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을 것이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 그 역시 부르주아이며 앞으로 보게 되는 대로 마지막까지 부르주아로 남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직감 민중의 행동과 불가분의 것으로 동화시킨 유일한 인물이었고 또한 생땅 또한 포브의 생킬로트들의 봉기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임무를 결정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바스티유를 함락시킨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의 발언 속에서 자신들에게 입의 결과를 알아보게 된다. 국민방위대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병대, 국왕 이하의 군대와 왕권으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때로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가난한 민중들로부터 유산자를 보호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루스달로, 앨리스 스달로 1762년부터 1790년 혁명기의 급진적인 언론인, 보르도 고등법원의 변호사였던 그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자 파리로 왔다. 까미유 데뮬랭의 친구였으며 혁명 초의 주요 애국파 신문 중 하나인 파리의 혁명을 발간했다. 생땅 뚜안 포브르, 생땅 뚜안 포브르 민중들이 거주하는 파리 외곽 지역 중 하나. 민중의 법, 가장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의 대변자였던 마라는 1789년 9월부터 이 신문을 통해 파리 민중들의 계급 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10월 봉기 다음날 모든 파리 사람들의 입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6월 27일 루이 16세가 제3신분과 성직자회의의 사제들을 앞에 항복하고 새 신분의 통합회의를 승인했을 때와 같은 함성이었다. 또한 7월 17일 루이 16세가 라파에트와 파리로부터 삼색모장을 받아들였을 때와 같은 함성이었다. 바스티유 함락 사흘 후인 7월 17일 루이 16세는 파리로 왔다. 그것은 7월 14일 반란의 결과를 승인한 셈이었다. 파리는 이때 군주와 민중 사이에 장엄하며 영원한 결합의 상징인 삼색모장을 증정했다.
음... 이번에는 국왕이 파리에 자기 국민에게 아주 합류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8월 4일 법령과 인권선언을 제거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혁명은 끝났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은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회의 결과였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었고 다른 이유는 특정 조건 하에서라면 불가피했을 것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탈린이 H.G. 웰스에게 상기시킨 바 있듯이 역사의 무대를 떠나야 하는 계급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권층의 음모는 두 차례 패배했지만 뿌리 뽑히지는 않았다. 특권 계급은 자신의 요새, 즉 궁정, 대토지 소유자들, 옛 고등법원 판사들, 주교들 대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했다. 또한 이 특권 계급은 랄리 돌랑달과 무니에처럼 정치 무대에 침입한 하층 계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항한 변절자들을 받아들여 커질 것이다. 그리고 두 차례의 음모 심패는 증오에 찬 분노를 격화시키고 치밀하게 무자비한 보복을 준비하려는 의지를 강화했을 뿐이다. 바이 장시바인 바이 1736년부터 1793년 테니스 코트의 선서로에서 첫 번째로 선서한 국민의회 의원 바스티가 함락 다음날 시민들에 의해 파리 시장으로 선출됐다. H.G. 웰스, 허버트 조지 웰스 1866년부터 1946년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 마티에제, 알베르트 마티에즈 1874년부터 1932년 역사학자 두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부르주아지가 민중 집단의 정치 무대의 침입에 겁을 먹었다는 것이다. 마티에즈의 말에 따르자면 부르주아지는 갑작스럽게 제4신분의 사나운 얼굴을 발견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스스로 쟁취하지 않은 승리를 혼자 누리기를 원했다. 어쩔 수 없이 뒤쫓아간 반란으로 권좌에 오른 라파에트는 비공식적인 궁정감독관이라는 자신의 위신을 사용하여 민중을 굴복시키고자 했다. 미랍으로 말하자면 그는 거듭 궁정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제시했다. 어제의 혁명가들 대부분이 패배자들이 복수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패배자들과 타협에 도달하기를 꿈꿨다. 10월 14일 뚜레기에의 주교는 자신의 사제들에게 교서를 보냈다. 교서에서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제들이여, 설교단에 올라 복종의 가르침을 전하라. 세금이 감소한다고 믿고 있는 민중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속고 있음을 알려주라. 존경스러운 농민들이여,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귀족과 성직자들의 협약덕이 아닌가. 신분과 재산의 평등이라는 제도는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 땅 위의 애국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봉건적인 발언을 의회에 고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10월 20일 채원 의회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끌레르 몽토네르는 우파의 이름으로 토의를 중단하고 다음 의사 일정으로 넘어갈 것을 요구했다.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이 요구에 반대한 것은 로베스피에르였다. 이 교구에서 내전이 불붙으려는 이때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한 검토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염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녕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악한 음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고 공익의 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추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태평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주